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성 회사원입니다. 제 나이를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저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나 의아하시죠?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 아빠가 된 소식에 들떠 있다가 부모라는 무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섬기고 효도를 하는 게 맞지만 무조건 부모니까 자식이 잘해야 된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호로 자식이라며 벌써부터 쓰디쓴 욕을 준비하시는 거 아니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 개인 이름 숫자만큼이나 각자 사연 하나씩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하게 될 이야기는 처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데 저는 결혼 전 굵은 소금 뿌려서 처가와 인연을 끊어버리고 시작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번듯한 직장인이 되기까지 큰 불화 없이 살아왔습니다. 교육에 열을 올리던 부모님도 아니셨고 그저 제가 하고 싶다는 일이 있다면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올바르게 자랐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하죠. 다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산다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더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모두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느끼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이를 떠나서 저보다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종종 들 정도였습니다. 항상 고민이 앞서고 행동이 느린 제 옆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단순히 아내가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현명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아내와 5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아내가 책이 아닌 가족들과 부딪히며 알게 된 인생이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아내가 구김살도 없고 밝았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는데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알게 된 일들은 듣는 제가 다 마음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 힘든 일 모두 견디고 멋지게 자라준 아내가 고마웠어요. 아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내는 결혼을 머뭇거렸어요. 연애 5년이면 믿음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망설이는 아내를 보자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었죠. 지수야, 너랑 만나면서 믿음을 주지 못했거나 혹시 실망하게 한 일 있어? 그런 문제가 아니야. 결혼이 마음 먹는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 탓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내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그래. 저는 아내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이 전혀 문제될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이 같이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는데 아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때는 아내가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연애하면서 싸워본 적도 없고 누구보다 잘 맞는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저와 달리 머뭇거리는 아내를 보자 서운함이 확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퉁명스럽게 말하자 아내는 제게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어렵게 자랐어. 오빠네 어머님처럼 다정하거나 자상한 사람도 아니야. 오히려 같이 안 살아던 아빠가 날 더 위해주고 챙겨주셨던 분이야. 그런데도 난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시달리면서 살고 있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결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 아내는 제게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분히 말하는 아내의 말을 손을 꼭 잡아주며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힘든 이야기를 나에게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내는 집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부모님의 이혼 후
세 식구만 살게 된 집에서는 장모님의 호통 소리가 떠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소 장인어른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아내는 충격이 컸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이혼에 대해 알만한 나이더라도 부모의 이혼을 보는 건 큰 상처로 아내 마음에 남았던 겁니다. 게다가 장인어른이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되면서 영영 다시는 못 볼 거라는 생각에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의 생각과 달리 장인어른은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셨던 모양입니다. 유난히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던 아내와 연락을 하며 안부도 묻고 지냈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던 아내를 장인어른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장모님께 모두 드리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아셨는지 장인어른은 아내를 뒤에서 몰래 돕고 계셨습니다. 의사가 꿈이었던 아내는 장인어른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아내의 말을 들을수록 장인어른이 아내를 참 아끼는 자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나 재혼을 하셨음에도 아내만 따로 챙겨주며 챙기실 정도면 아내를 많이 아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장인어른이 있었기에 아내가 잘 자랐구나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사랑에 보답하듯 아내는 정말 멋있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떨어져 살았던 장인어른을 아내가 많이 닮은 듯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뭐 이런 걸로 상처를 받나 싶으시죠? 아내의 큰 고민은 부모님의 이혼이 아닌 바로 장모님이었어요. 여기에 형님까지 더해져서 아내에게는 짐이 따로 없었네요. 아내는 차분히 이야기하다 감정에 북받쳤는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사고만 치더니 나이 먹고도 똑같고 엄마는 그런 오빠를 그냥 감싸고만 돌고 나만 보면 둘 다 돈 타령만 늘어놓는데 어느새 어깨를 들썩이며 울던 아내를 살며시 안아주었어요. 항상 밝고 착했던 아내에게 이런 깊은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 감정만 고집한 것 같아 미안하기까지 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내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좋은 점만 보면서 하겠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함께 하자고 하는 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더 확신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텼던 시간들 앞으로는 우리 같이 견디자. 내가 꼭 네 옆에서 같이 버텨줄게. 다 막아주진 못해도 덜 힘들 수 있게 꼭 지켜줄게. 화려하진 않아도 고이 넣어두었던 반지를 꺼내 아내 손에 끼워주며 약속했어요. 태풍이 몰아쳐도 꼭 아내와 함께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곧바로 처가에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뵙고 나니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돈이 좋아도 모두가 다 돈 타령만 하고 살진 않잖아요. 제가 뵌 장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전부인 사람 같았어요. 처음에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뵙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신발장에 서 있는 저를 보자 앞에 서서 위아래 훑어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저까지 셋이 둘러앉았을 때 저를 다그치며 장모님을 말씀하셨어요. 딱 보니까 행색부터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 마누라 얻어서 팔자 좀 바꿔보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저 정말로 지술 사랑합니다. 우리 딸이 의사라 좋아하는 거 아니고? 얘랑 결혼하면 한몫 크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아내는 장모님의 무례한 말에 그만 좀 하라며 말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장모님의 사나운 말에 긴장과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장모님의 말들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회사원이 안정적인 거 말고 뭐 볼 일이 있어? 요즘은 정년도 못 채우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데 나중에 우리 딸한테 돈 받아서 생활할 생각하지 마. 애초에 의사랑 급이 안 된다니까. 어디 급 떨어지게 회사원이 감히 의사를 넘봐? 아내는 장모님의 말에 손사래를 치며 말렸어요. 저보다 더 화를 내는 아내를 말렸습니다. 장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딘가 이상했죠. 제가 회사원이라 별 볼 일 없다는 말과 계속해서 나중에 의사인 아내에게 손 벌리려는 거 아니냐며 저를 다그치셨거든요. 마치 제가 당연하게 아내에게 돈을 받아다 쓸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오해하실까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그렇게 못난 놈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좀 더 벌고 덜 벌곤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돈을 바라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나는 우리 딸밖에 없는데 제가 시집 가면 나는 뭐 먹고 사냐고. 장모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저는 왜 그렇게 저를 반대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내가 결혼을 하면 장모님께 더 이상 용돈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하시는 거였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그런 장모님 말을 끊으며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내를 따라 나갔어요. 아내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가 되기까지의 고된 시간들을 알기에 저한테는 참 소중한 사람이었네요. 괜히 부족한 제가 아내를 힘들게 하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아내에게 결혼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말씀드리며 진행하자고 했어요. 아내는 되려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안타까워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는 수척해진 얼굴로 핸드폰만 쥐고 있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의사 되자마자 신용카드를 가져갔는데 카드값이 점점 많이 나와. 이번 달만 해도 옷을 얼마나 산 건지 모르겠어. 저는 아내가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신용카드 고지서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한 달 만에 다 쓰신 거예요. 별다른 직업도 없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쓰시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어머님 위하는 마음에 카드를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과한 거야. 일단 한도부터 낮추고 금전적인 걸로 대화를 한번 해봐. 말이 도저히 안 통해. 대체 뭘 먹으면 음식점에서 15만 원씩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카드 내역서를 보면서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화가 안 되면 신용카드 한도를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쓰는 족족 빚인데 많이 써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카드 한도를 낮추기로 했어요. 아내는 한도를 낮추면서도 조마조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속만 끓이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아내가 신용카드 한도를 낮추고 몇 시간이 지나자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야, 너 누구 마음대로 카드 한도를 낮춰?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내의 전화기 너머까지 장모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내가 왜 장모님께 쩔쩔맸는지 알겠더군요.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장모님께 똑부러지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쓰는 카드값을 내가 어떻게 다 부담해? 없으면 안 써야지. 그냥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의사가 돈 1,000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장 한도 원래대로 만들어 놔. 안 그러면 병원 쫓아가서 확 다 엎어버릴 거야. 아내는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지만 장모님은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아내의 전화기를 뺏어들고 아내 대신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 아무리 그래도 월에 1,000만 원은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금을 모아둬야 급한 일 생기면 쓰죠. 급한 일? 무슨 일? 아, 니들 결혼하는 거?
안 봐도 비디오지. 나 돈 못 쓰게 하고 다 네가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나 죽어도 이 결혼 허락 못 해. 지수 아빠 바람나서 이혼하고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금이야오게 키웠는 줄 알아? 절대 허락 못 해. 장모님은 카드 한도가 낮아진 것에 대한 분노를 결혼 반대로 푸셨어요. 정말이지 장모님은 제가 아내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굳게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않나요? 아무리 말해봐도 장모님은 그저 아내 돈이 본인 돈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장모님은 이대로 멈출 뿐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내 피부과로 친구들을 여러 명 데려와서는 아내를 찾으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우리 딸이 여기 병원 의사야. 나 포함해서 내 친구들까지 공짜로 보톡스라도 놔줘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왔겠어? 우리 딸 자랑하려고 온 거니까 우리 딸 데려와. 장모님은 기어코 병원까지 쫓아가서 무료로 보톡스를 놔달라며 막무가내였대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일하는 일터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수 있을까 싶네요. 장모님은 결국 병원 관리 보안팀에 의해서 쫓기듯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일터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줄은 몰랐어요. 아내도 많이 당황했는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장모님의 소비 생활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리 아내라도 장모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한도를 낮춰도 항상 한도가 넘치도록 쓰니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퇴근 후 아내 병원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저는 섣불리 카드 한도를 낮추자고 제안했던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도라도 낮추지 않으면 장모님은 돈을 물처럼 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장모님 한 명이어도 머리가 아픈데 처가 있는 복병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사고만 쳤던 형님은 어른이 돼서도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처가 식구들은 아내 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형님이 장모님 보고 배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돈이라도 맡겨둔 사람처럼 아내에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형님은 아내에게 대출을 부탁한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내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는데 형님이 문 앞에서 아내를 기다렸다가 아내를 붙들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네가 7천만 원만 대출 받아주면 사업 시작해서 자리 잡고 2년 안에 꼭 갚을게. 제발 부탁이야. 저번에도 마지막이라면서 돈 가져갔잖아. 대체 왜 그래? 그냥 회사를 다녀. 오빠는 사업할 만한 배포도 없는 사람인데 왜 자꾸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해? 너도 알잖아. 이제 애도 태어날 텐데 자리 잡고 번듯하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럴수록 더더욱 번듯한 회사를 가는 게 맞지. 사업이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번개불에 콩 굽듯이 가능할 것 같아? 아내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형님을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말로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바로 꿇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놀라고 말았어요. 저도 이렇게 놀랐는데 모진 말을 뱉었던 아내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형님은 아내의 팔을 붙들며 애원하듯 말했어요. 지수야, 나 정말 한 번만 도와줘. 너도 알다시피 나 곧 애기도 태어날 테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당장 취업도 안 되는 거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진짜 마지막이야.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2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을게. 아내는 애원하는 형님의 모습을 보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물론 가족끼리 도와줄 수 있으면야 좋지만 언제까지고 한없이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결국 아내는 형님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게 됐어요. 아내의 결정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쩔 수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 식구 중에 두 명이나 이럴 수 있지 싶을 만큼 경악이었어요. 그래도 전 아내가 장인어른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에 내심 반가웠습니다. 사실상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도 도움 안 되던 장모님 형님과는 다르게 장인어른은 한결같이 아내를 지지해주며 한결같이 뒤에서 돕던 등대 같은 분이니까요. 처음으로 장인어른을 뵙던 날 저는 한껏 긴장한 채 약속 장소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왠지 장모님을 뵙던 날과는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아내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모님과는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켜줬지만 긴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더군요. 이런 걱정과 달리 아버님은 중후한 인상에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룸으로 된 식당으로 들어가자 장인어른은 저를 보며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반가워요. 우리 딸이 그렇게 오래 연애해도 얼굴 한번 보기가 어려웠는데 생각대로 인상 좋고 훤칠한 청년이네. 과찬이십니다. 저도 말씀으로만 듣다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장인어른과 기분 좋은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정말 장모님을 뵐 때랑은 분위기나 인상이 확 달랐습니다. 어서 식사부터 하라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장인어른을 보자 아내도 활짝 웃으며 기분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편안한 미소로 장난도 치며 밥을 먹는 걸 보니 장인어른께서 그동안 얼마나 아내를 아껴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주 왕래하며 아내를 물심양면 챙겨주신 장인어른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너무 떨렸어요. 이미 한 차례 장모님께 별별 소리를 다 들었던 터라 괜히 긴장이 된 상태였죠.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알아도 걱정이 됐지만 이내 이어진 장인어른의 말씀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보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우리 딸 씩씩해 보여도 속에는 상처가 많네. 너무 어릴 때 이혼을 해서 그런지 아빠 정도 모를 거야. 이렇게 자네랑 밥을 먹는 것도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싶고 볼 면목이 없네. 부부가 잘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있겠나. 그저 서로만 바라보면서 아껴주고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좋겠네. 우리 딸 평생 행복하게 해줘. 이게 내 부탁이야. 저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네요. 정말 딸을 아끼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눈빛만 봐도 강단 있으시고 멋스러운 분위기의 장인어른의 모습은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모습이셨어요. 장인어른은 사업을 하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아내 일이라면 열일 제치고 뛰어오셨죠.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진심을 알기에 힘있는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장인어른만큼은 못하더라도 꼭 제 자신보다 더 아끼며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네라서 내가 믿음이 가는 것 같아. 나 말고 자네 장모는 만나봤나? 어떤 것 같나? 갑작스런 장인어른의 난감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제 솔직한 심정을 잘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장인어른을 보며 말씀드렸어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장모님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십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지순 의사라서 그런지 급이 안 맞는다고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돈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장인어른께 어렵게 드린 말씀인데 장인어른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그 집안 지원부터 다 끊어버려. 낭비벽이 얼마나 심한지 돈은 한 푼 벌 줄도 모르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애들 보지도 않고 요즘에는 뭐 내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라고 떠들고 다닌다니까. 내가 속이 터져서. 바람은 그 여자가 핀 거고 나는 아주 그 여자랑 엮이면 피가 마르는 것 같아. 만난 후 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장인어른은
격앙된 목소리로 그동안 억울함을 토로하셨어요. 장모님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을 장인어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장모님보다는 장인어른에게 신뢰가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의 살아온 세월이 장인어른에게 믿음을 더해줬어요. 사실 옆에서 잠깐만 봐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정반대처럼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장인어른이 바람나서 처자식 다 두고 집 나간 거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던 장모님의 행동에 쥐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장모님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위 될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장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 귀로 듣고 직접 겪은 건데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후에도 장인어른께만 결혼 허락을 받은 상태라 찜찜했어요. 그런데 이때 저를 잡아준 사람이 아내였죠.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반대해도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 엄마랑 오빠 안 와도 괜찮아. 우리 아빠만 모시고 결혼식 올려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저는 끝까지 제 편에서 저를 믿어주는 아내를 보며 이제는 정말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며칠 뒤 장모님은 아내에게 전화해서 결혼할 거냐고 비아냥거리며 묻는 말을 듣게 됐어요. 아내는 기분이 안 좋았는지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 결혼 신경 쓰지 말고 오빠 사업이나 걱정해.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그거 2년 안에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장모님은 아내의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고함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야, 그렇게 걱정되면 돈이나 더 내놔. 꼴랑 7천만 원 들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걱정되면 말로만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됐어. 그놈의 돈 타령 좀 안 할 수 없어? 내 결혼식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이나 좀 해. 아내는 전화를 끊어버린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정말 장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딸인데 왜 이렇게 막대할까 싶지 않나요? 말로는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하는데 장모님 행동만 보면 형님과 같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예전에 자기는 정말 주워온 자식 같다며 말했던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내는 엄마라는 존재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인어른께서도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오로지 아내만 보며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부탁하셨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도 결혼을 장모님 허락 없이 하려니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제게 마침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을까 의아했는데 생각해보니 처음 뵙던 날 제가 명함을 드렸던 게 생각이 났죠. 문제는 하필 주말이라 아내와 함께 있던 찰나에 장모님 전화가 왔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채며 받아보라고 재촉했고 전화도 스피커폰으로 하길 바랬어요. 저는 또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한테까지 따로 전화했나 의아했습니다. 일단 아내의 말대로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켰죠. 그리고 조심스레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사나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혼 반대했다고 연락도 안 하는 건가? 설마 나 없이 결혼하려는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 장모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생각이 바뀌실까 싶어서요. 제 말에 장모님은 반색하듯 들뜬 목소리로 저에게 호들갑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결혼 허락하기로 했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나. 내가 한번 줘줘야지 뭐. 근데 이게 허락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 자네도 알지? 우리 딸이 불쌍한 엄마랑 자기 오빠 먹여 살린다고 소녀가장 노릇하면서 컸어. 근데 이렇게 홀랑 시집가면 나는 누구 믿고 살아? 안 그래? 그러니까 현금 1억에 작은 아파트 하나 준비해주면 더 이상 손 안 벌리고 10원짜리 한 장 안 바랄게. 충분하잖아. 솔직히 의사 연봉이 적어도 1, 2억은 나올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절대 돈 달라는 말 안 해. 나 진짜 약속해. 정말 황당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원하는 돈과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태도에 황당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옆에 아내가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이건 좀 너무 과한데요? 아내는 지금처럼 의사로 살기까지 너무도 힘들었대요. 얼마나 장모님이 모지게 대하셨으면 자기만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대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한테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때렸던 것도 아는데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딸의 행복을 바란다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야 맞는 거죠. 저는 그동안 장모님께 하고 싶던 말을 쏟아내듯 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섭다고 할 정도로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데 장모님은 아내 키우느라 힘들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내 장모님께 하고 싶던 말을 이번 기회에 쏟아냈죠. 그러자 장모님은 저의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하셨는지 잠시 말이 없으시다 이내 곧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결혼하기 싫어? 나도 딸 장사 해야 될 거 아니야? 싫으면 갈라서던지.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했던 거 안 해주면 절대 이 결혼 못하는 줄 알아. 저는 당당한 장모님의 목소리에 기가 찼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뻔뻔해지실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장모님의 딸 장사 발언에 그동안 꾹 눌러왔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다 한 대 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결국 아내는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뺏어들고 장모님 말씀에 반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체 무슨 말 하려나 호기심으로 같이 들었던 아내는 모든 사실을 듣고 격앙된 목소리로 장모님께 소리쳤어요. 엄마 미쳤어? 정말 딸 가지고 장사하려는 생각이야? 내가 말했었지. 한 번만 더 나한테 돈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걸로 힘들게 하면 엄마 딸 안 한다고 경고했잖아. 이제는 나도 모자라서 사위한테까지 현금에 아파트까지 요구해? 미쳤어? 그동안 번 돈 엄마랑 오빠한테 이리저리 돈 다 뺏겨서 나 돈 하나 없는 개털이야. 나 진짜 이 사람이 얻은 아파트에 몸만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야, 내가 그동안 너 키워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말을 함부로 해. 은혜도 몰라? 어? 아내는 장모님의 발언에 기가 찬 듯 헛웃음을 쳤어요. 제가 듣기에도 장모님 말이 참 우습긴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커진 목소리로 장모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엄마가 키워줬어? 살기만 같이 살았지. 아빠가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다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사는 거야. 아빠 덕분에 의사 된 거 잊었어? 엄마는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돈도 다 가져갔잖아. 구박하고 핍박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키웠대? 그거야 네가 경제관념이 없을까 봐 내가 도와준 거잖아. 이게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오빠는 엄마한테 대들면서 돈 뺏어가니까 오빠는 무섭고 난 만만했어? 나는 엄마 불쌍하니까 화 한 번 안 내고 도와준 거야. 오빠처럼 행동하면 엄마가 힘들어할까 봐 참고 산 거라고.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나 결혼하면서 엄마랑 인연 끊을 테니까 나한테 10원짜리 한 장 바라지 마. 내가 준 신용카드도 정지시킬 거고 오빠한테 빌려준 7천만 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테니까 무조건 갚아. 정말 이런 거머리 같은 집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아내는 전화기를 끊어버리고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동안 속에 쌓인 말을 털어내도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엄마지만 모진 말을 내뱉고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장모님은 끊겨버린 전화에 계속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예 전화기를 꺼버리고 목 놓아 우는 아내를 달래줬어요. 그리고 조금 진정된 아내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분간
장모님 만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먼저 만나볼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미안해. 괜히 이런 말만 듣게 하고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 그날 장모님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아내에게 더 애틋해졌어요. 아내가 더 이상 장모님과 형님을 안 보겠다고 다짐했으니 저는 아내가 그 두 사람과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전화를 못하게도 해보고 집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내와 붙어 다녀도 제가 미처 못 가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병원이었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장모님이 아내 병원으로 찾아가서 난동을 부릴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왼수지간이 아니고서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부모라면 피부과를 찾아와서 뒤집어 놓을 생각은 안 해야 맞지 않을까요? 아내는 그날 병원까지 쫓아온 장모님과 마주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병원 로비 한가운데 주저앉아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자식 열심히 키워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은혜를 부르러 갚는 이런 딸이에요. 그 딸년이 지금 이 병원에서 뻔뻔한 얼굴로 진료하고 있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엄마는 죽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고 이 나쁜 놈의 자식.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으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다행히 병원 측에서 사람을 불러 쫓아냈지만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나간 장모님을 보며 속이 터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다고 해요. 정말 이 집 구석과 인연을 끊어야 자기가 살 것 같다고 느꼈대요. 정말 듣기만 해도 저런 엄마랑은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하네요. 아내는 병원장을 찾아가 가정사를 털어놓고 장모님이 병원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결국 장모님은 병원 입구에서부터 가로막히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하는 통에 헛소문이 잠시 돌긴 했지만 빠른 조치 덕에 소문은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와 아내는 결혼 준비도 몰래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찾아와서 좋은 날 다 망칠까봐 겁도 나고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긴 논의 끝에 결혼식에는 장인어른만 모시고 작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덕분에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였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아내가 모든 카드도 정지시키고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리자 장인어른까지 찾아간 겁니다. 정말 저 열정으로 일을 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사셨을 뿐이에요. 장모님은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내 딸 조종하고 있는 거지? 어? 나 돈도 주지 말고 혼자 궁상 떨다가 굶어 죽게 하라고 시켰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장모님의 말에 장인어른도 참았던 화가 폭발했고 장모님 뺨을 때리며 소리쳤어요.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알아본다는데 넌 어쩜 나이를 먹어도 자식 놓고 장사를 하려고 해. 내가 너 이러는 거에 지긋지긋해서 이혼한 거야. 알긴 알아? 나는 그동안 참을만 해서 참은 줄 알아? 내 딸 가슴에 또 대못 박을까봐 참았던 거야. 너 다시는 지수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장인어른이 장모님 뺨까지 내리치면서 화를 내자 장모님은 당황하며 깨갱하더군요. 이런 반응까지는 예상 못하셨을 것 같았어요. 워낙 점잖으신 분인 장인어른이 그렇게까지 화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렇게 쫓겨난 장모님은 본전도 못 찾고 줄행랑을 쳤다네요. 결혼 준비하면서 별별 상황을 다 겪은 아내가 스트레스로 힘들까 걱정이 이만저만도 아닌데 하필 야근이 많았던 때라 답답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선뜻 아내를 따로 불러 밥을 차려주시며 정말 친딸처럼 손을 잡고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아보자. 어머님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어. 그냥 엄마라고 불러. 나도 네가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훈훈해져. 이런 똑부러진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난 이제 이렇게 예쁜 딸 생겨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님, 감사드려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소란만 일으켜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집안은 이제 잊어라. 여기가 이제 네 집이나 다름없어. 앞으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이 엄마가 잘해줄게. 저희 어머니는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아내도 힘이 생겼는지 자신감도 생기고 활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어머니는 자주 만나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자주 다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과 장인어른, 주변 친한 지인 몇 분만 모시고 작게 올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였어요. 괜히 장모님 귀에 결혼식 장소가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했지만 힘든 일 같이 이겨내니 앞으로 더한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아내와 둘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처가를 완전히 차단하고 나니까 아내가 불면증도 사라지고 소화불량에 시달린 것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편두통에 소화불량에 불면증까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결 편해진 아내를 보니 저조차도 너무 편안하네요. 가끔 장인어른도 뵙고 왕래하면서 아내도 많이 편안해 보였죠. 하지만 인연을 끊어버린 처가에도 마지막 해결점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형님한테 빌려줬던 사업자금 7천만 원이었죠. 아내와 몇 번 이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는 덤덤히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돈 받을 수 있을까? 말이 좋아 사업자금이지. 사업에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해먹겠어? 그냥 그 돈으로 전세 자금이라도 쓰라고 빌려준 건데 분명히 다 날려먹고 집이고 뭐고 없을 거야. 그래도 받긴 받아야 할 텐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돈으로 사람 걸러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자. 법적으로는 가족끼리 빌려준 돈이라 받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아내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돈보다 더 이상 아내가 처가와 관련된 일로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저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데 아내는 세상에 한 명뿐이라고 생각하니 돈 7천만 원 받자고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처럼 돈 다 잃고 거지처럼 살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들리는 소문에는 장모님도 월세방을 전전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 형님도 딱 그 정도로 살고 있을 게 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돈 다 잃고 아내와 연락하려고 사방으로 연락처를 묻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손 벌리려고 장인어른도 찾아가고 지인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걸 알게 된 장인어른은 아내에게 이상한 연락이 가지 않게 차단하고 계십니다. 저도 장인어른도 아내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앞서 미리 말했듯이 제가 예비 아빠가 됐기 때문이에요.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서 아내는 현재 태교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옛말에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은공을 안다고들 하죠.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본 적도 없는 뱃속아기가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 엄마는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 엄마는 그냥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자식 키워봐야 부모를 이해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중하면 아껴줘야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부모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 때문에 쓰게 된 겁니다. 자식 낳았다고 다 같은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가 얼마나 정서적 유대감을 쌓게 해주고 사랑을 줬냐에 따라서 부모 자식 간에 형성된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로만 보던 콩가루 집안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줄도 몰랐고,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와 정말 모녀지간이라 해도 믿을 만큼 저렇게 가깝게 지낼 줄 몰랐거든요. 지금은 제가 저희 어머니의 사위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내와 어머니가 친모녀 사이 같답니다. 저는 뱃속 딸이 행복한 가족 관계 속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던 만큼 배운 것도 많으니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아이로 키울 자신이 있답니다. 아내를 닮은 예쁜 딸이 태어나 건강하고 티 없이 맑은 아이로 자라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올해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딸이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장인어른도 혹시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은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저번에 평생 요즘만 같아도 살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서 꿈만 같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다 울컥하더라고요.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평생 지켜주기 위해 저는 아내와 뱃속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잘해야겠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란 자식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자식도 부모님께 종종 해야겠지만 부모님이 먼저 걸어주는 전화 한 통에도 자식들은 행복할 겁니다. 팍팍한 삶 속에서 가족끼리 의지할 수 있으면 아마 든든할 거예요. 모두들 따뜻해지는 날씨에 더없이 훈훈한 가족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